안녕하세요. 로얄 아이비에서 매스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브라이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득점에 갈 수 있는 게 그거 아니죠.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플랜을 차근차근 따라가야지 우리 2년 뒤에 파이널 페이퍼에서 그리고 중간중간 인터널 어세스먼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타임라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언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촬영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이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 6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제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타이밍쯤에 이제 아이비 과정 선행을 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행이라고 하는 건 아이비 1학년에 보통 다른 학교마다 진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순열조합 그리고 이항정리 복소수 심지어는 미적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선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선행 과정들을 다 완벽하게 다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다. 다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대부분 100이면 100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 어디까지 다 끝냈어요. 한국 수학으로는 어디까지 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저랑 한 10분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모르는 데들이 빡빡빵빵 뚫려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막 방학 동안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수업을 듣고 했을 때 머리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다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아이비 선행을 진행을 한다? 물론 그게 잘못된 공부 방법은 아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이비 과정을 9월에 들어가시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번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해 왔었던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알지브라 1, 2 그리고 지오메트리 1, 2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봅니다. 지금 보라는 게 책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한 번씩 풀어보면서 내가 틀린 건 없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꿰차고 있는지 혼동하고 있는 개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빈틈을 찾아냈다라고 한다면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다지고 아이비로 넘어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그 교육 과정에서 비어있는 부분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손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아이비 1년 과정 그리고 2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원에 수업을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한된 시간 안에 깔끔하게 모범 답안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학교에서 과제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막상 시간을 걸어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푸는 경우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흐름의 풀이들을 적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 알지브라 1, 2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계산들이 많죠. 그리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계산 하실 때 손으로 풀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기 가져와서 막 두드리면서 문제를 풀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손으로 복잡한 셈을 하고 풀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본 다음에 그 방향들을 쭉 끌고 나가는 연습이 알지브라 1, 2 그리고 지오메트리 1, 2에서 되지 않으면 결코 아이비에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약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몇 주 혹은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아이비 과정에 들어갔을 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비를 곧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아이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학교에서 1학기에 진행되는 내용의 공부들을 미리 예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냐면 지금 여기에 적어놨지만 수열, 순열조합, 이항정리, 삼각함수 이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 삼각함수를 제외하면 이때 열심히 잘 다져놓고 열심히 문제를 풀어두면 앞으로 2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소홀히 하고 학교 가서 쉬우니까 수업 듣고 해결해야지 라고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펑크가 많이 나요. 왜?
학교에 가면 이것 말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지고 나면 더 이상 쳐다볼 필요 없는 지금 저 말씀드린 수열, 순열 조합, 이항 정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다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삼각함수는 단순히 트리고노메트리 자체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이후에 우리가 미적분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삼각함수가 끼어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여러분들 영어 다 잘 하시잖아요. 영어 I go to school 딱 들으면 난 학교에 간다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처럼 삼각함수가 수학적인 하나의 언어로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게끔 훈련을 잘 해두셔야, 그 말은 계산을 많이 해보셔야 삼각함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게 느끼면서 거기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해지게 됐을 때 무리 없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미적분을 떼놓고 삼각함수 자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IB 과정에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문제를 풀 때 중구난방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물론 IB 과정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과제를 막 하고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래도 성향상 특히 남학생들 막 중구난방으로 푸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 MIP 10이 됐던 이어 1, 2가 됐던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장 고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줄이 있는 노트에다가 반으로 접어놓고 정리를 해가면서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IBO는 파이널 페이퍼를 채점을 하게 될 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마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실 때에도 줄을 맞춰서 썼어야 내가 어떤 구조적으로 흐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빠르게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정답만 맞으면 그런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또 학교 수업 열심히 듣겠죠. 이때 학교 수업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현지에서 튜터를 붙이던가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야 하고요. 겨울방학이 되면 이때부터 지금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PL의 경우에는 확률 통계를, 그리고 AN의 경우에는 미적분을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가도 간단한 수업을 하나 하겠지만 미적분, 특히 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적분의 기호 또는 미분의 기호를 보게 될 때 그냥 정의를 너무 쉽게 넘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에는 그 미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 적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도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건너뛰죠.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건너뛰고 연습 문제부터 쭉 풀어 나가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과 파이널 페이퍼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킬러 유형, 가르기 유형들의 문제는 정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처음 공부하신다, 확률 통계를 처음 공부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첫 페이지, 그리고 핵심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겨울방학 시점까지 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미적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많으면 기하까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복서술에서 마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워크북을 푸셔야 돼요. 자, 이 워크북 혹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하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겨울방학이 또 오죠. 겨울방학 지나고 IB 이어 1 2학기가 끝나고 나면 또 여름방학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IB 과정에 들어가면 공부를 그 전까지 줄곧 잘해왔던 학생들도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IB 과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적당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딱 2년만 이제 집중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더 그 전년도보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급생들 중에서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포텐이 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치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IB 첫 해 들어가서 뒤로 원래 받았던 성적을 밀리게 되면 끝도 없이 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은 유념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여름방학에서, 그러니까 이어 1이 끝나는 시점의 여름방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간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여름방학 즈음에는 IB에 대한 미적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한번 풀고 지나갔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시점까지도 IB 전체 매스 과정에서 내가 다뤄보지 않은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2년 과정이지만 1년 한 3개월에서 1년 4개월 안에 모든 진도가 끝이 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떤 심화, 응용,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임라인 꼭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1학년이 끝난 여름방학에 이제 미적분이 끝났을 텐데 한 사이클 APL의 경우에는 확률 통계의 심화 개념 응용 문제, 킬러 유형 공부하셔야 되고 AN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적분에 대해 그런 내용의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미적분,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미적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수로그 함수의 미적분,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적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의 미적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지수는 뭔지, 로그는 뭔지, 각각의 함수는 어떤지 다져놓지 않으면 미적분이 나왔을 때 미적분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는데 엎친 데 덮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그래서 1년을 잘 버텨왔는데 그 다음 여름방학에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겨울방학부터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져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스스로 정의를 제대로 내릴 수 없는 주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제들에 대한 복습 그리고 내용을 한번 다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소위 뺑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집과 그 활용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면 문제집 엄청 많아요. 아니면 문제지가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출력해놓은 막 그런 문제집 세트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은 크게 딱 3권, 4권, 많으면 4권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교과서, 개념서라고 부르는 건데 학교에서 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교재를 보실 수도 있어요. 기본서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본 개념과 정의와 어떤 공식의 유도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거 한 권. 두 번째는 워크북이 필요하죠. 이제 진짜 문제집입니다. 근데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많은 권수를 풀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출 문제집이 필요한데 이 기출 문제를 풀 때 연도별로 푸시는 건이 아니라 단원별로 푸셔야 됩니다. 뭐 개인이 뭐 그걸 정리해 두셔도 되고요. 뭐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단원별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집들을 풀게 될 때 풀이 방법은 문제집에다가 좀 풀지 마세요. 별도의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내가 이 책의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를 여기다 풀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쭉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에 풀면 그 문제집을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왜? 펼치면 내가 풀어놨던 과정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다 기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따로 연습장에다 정리를 해서 줄노트에다가 풀고 채점만 안쪽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순서는 이래요. 제일 먼저 개념서를 꺼내서 처음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의와 개념들을 살핍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나면 워크북을 풉니다. 근데 워크북을 풀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풀면 이제 틀린 부분들이 쭉 체크가 될 거예요.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 20년, 뭐 10년 뭐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매번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재밌는 걸 이야기해 드리자면 지난 겨울 특강 때 이제 와서 수업을 들어요. 물론 이제 제가 채점을 막 해줄 때도 있고 TA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줄 때도 있고 한데 어떤 문제냐면 수업을 합니다. 틀린 문제 불러라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를 수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딱 풀이를 적는 순간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두 개인데 뭐냐면 아를 하는 친구들은 아 저거 아는 건데 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저걸 왜 생각 못했지? 저것도 아는 건데. 근데 아는 걸까요? 아니죠. 틀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채점을 하거나 혹은 뭐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이건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그 유형을 혹은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알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입니다. 그래서 틀린 유형들 한 사이클을 다 돌고 나면 또 풀고 또 풀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 문제만 봐도 이제 풀이 과정이 다 기억이 난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적은 양의 문제를 풀으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집 건수가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기억을 할 정도로, 몸이 기억할 정도로, 머리가 기억을 할 정도로 풀고 나면 체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유형, 말이 조금 바뀌거나 숫자가 바뀌거나 구조가 바뀐 채로 문제가 나와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과정까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가지 않은 채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수학이라는 것은 반복의 힘입니다. 그리고 아까 타임라인 맨 마지막에도 써놨지만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파이널 페이퍼를 보기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세 가지, 바로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 마지막으로는 정확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방식대로 무한한 반복, 그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고통스럽기도 한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3박자를 얻고 7점을 쟁취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꼭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이 영상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사실 더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중에는 뭐 미적분을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오래 전이시겠지만, 아니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미적분을 아직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미적분에 대해서 왜 정의가 중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듣고 이해하고 이제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함수 fx가 곡선이죠. 얘가 x축과 만들어내는 면적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쪼개게 되죠. 쪼갭니다. 이러면 좀 오차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저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 사각형의 개수를 늘려보면 어떨까요? 곡선의 면적과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쪼개고 쪼개서 곡선에 굉장히 근사하게 우리가 면적을 구한다면 어떨까요? 실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적분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맨 오른쪽 0부터 1까지 전체 길이가 1인데 이걸 n등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저 직사각형들 가로의 길이가 얼마죠? n분의 1입니다. 1을 n등분 했으니까요. 그러면 높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n등분 했으니까 x좌표가 0 플러스 n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f에다가 n분의 1을 대입한 y값, 즉 세로가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이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두 칸 같으니까 n분의 2를 f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f의 n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사각형들을 n개를 더할 거니까 일반형을 구해서 한번 시그마를 통해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k번째 사각형의 식은 가로의 길이는 여전히 n분의 1이고 높이는 n번째니까 n분의 k를 f에다가 대입한 값으로 우리가 k번째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시그마를 통해서 1부터 n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사각형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렇게 생긴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를 조금 오차가 있긴 하지만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차가 왜 생기죠? 사각형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n등분이라고 하는 거에 n등분의 n을 숫자를 무한히 늘리면, 즉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어때요? 사실상 곡선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값이 아니라 목적지이기 때문에 저 넓이가, 저 합의 값이 얼마?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기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얼마였죠? 가로의 길이였어요. 즉 x의 변화량 델타 x,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dx라고 적죠. 그런데 dx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크게 인테그랄에서 의미가 없고, 세로의 길이, 즉 저 함수들의 직선을 우리가 무한히 더하게 되면 적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라고 적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적분이 어떻게 생겨났고 적분의 기호가 각각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채로 정적분을 하고 치환적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적분적인 테크닉들을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는 뭐 치환적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지수적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해서 그 테크닉을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것과는 결과물이 2년 뒤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공부를 하시던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가 매스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스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욱이나 이번에 개편을 거치게 되면서 과정이 좀 세분화가 됐는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영상은 이제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